내가 진짜 소송에 나서가지고 하려는데, 이 증명도 인정될지도 어떨지도 모르고, 괜히 돈도 큰 돈은 아니지만, 오히려 큰 돈이 아니니까 더 황당한 거야. 큰 돈이면, 진짜 막 변호사, 어마어마한 변호사를 쓰든지, 진짜 아니면 그 유리창에 낀 거 성분이라도 조사해서 그 적재함에 싣고 갔던 폐기물의 성분과 내 유리창에 이렇게 깨지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눈으로야 없는 듯 하지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성분 보면.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비교해가지고 그 정도 되면 옴짝달싹 못하겠지. 그런 정도 되면. 그렇잖아. 내가 일부러 그 뒤에 갖다 막 문질렀다. 뭐 이렇게 또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 근데 그런 정도까지 뭐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냥 딱 안오니만. 그 다음에 내가 막 그 지방까지 또 가야 돼. 막 차비. 시간은 그렇다 치고 차비만 해도 그 유리창이 어느 정도냐면 한 고급 차는 뭐 어떤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차는 한 30만 원 정도야. 유리창. 그래가지고 그냥 안간이면 자존심 빼고, 뭐 시간 빼고, 실제 돈으로 쳐도 몇 번 왔다 갔다 막 하고, 뭐 신고하고, 뭐 찾아보고, 안 받고 말지까지도 생각이 들 정도야. 그 지방 거기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그래. 그래. 하여튼, 일단 나는 뭐 그런 건 그렇다 쳐도, 이길 자신도 없는데 괜히, 나도 모르게 성질나고 나도 모르게 막 신분 막 이제 들이밀어서라도 우기려고 하고 네가 뭘 하느냐 뭐 이렇게 되고 오버할까봐 나서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 내가 어디 갔냐? 상호 어디 갔어? 내 뺐어. 그러면 오늘 너 누구야? 이름 내가 못 외워서 미안해. 김기성한테 그때 마지막에 뭐 생각했어?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내가? 돈 받을 권리를 막 내가 나서기 싫으니까 양도하려고 그랬잖아. 양도. 양도했어. 채권 양도를 했어. 민법에서 채권 양도 배웠어 안 배웠어? 뭐 있어. 그런 게 있어. 느낌 알겠지? 채권 양도. 나 받을 권리를 아직 구체적으로 받을 권리가 형성됐다 뭐 안 됐다 뭐 그런 느낌에서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채권 양도를 했어. 나 받을 거 손해배상. 그랬을 때 이 돈 받을 거를 넘겨버렸어. 근데 그 실질적인 거래는 없어. 뭐 채권을 양도하려면 내가 그 대가에 대한 뭐가 있었으니까 양도를 한다든지 하는 게 이게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채권을 양도한 건 뭐야? 내가 나서기가 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좀 해라. 기선이가 해라. 너는 수업도 실습할 겸 해봐라. 내가 채권 양도의 원인이 실습해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했어. 이런 거 인정도 안 돼. 순수한 어떤 대가라든지 어떤 그 계기가 없는 이런 뭐 소송 행위를 시키려고. 소송 행위를 시키려는 채권 양도는 안 돼. 하여튼 얘가 기선이가 당사자로 나서려고 그래. 기선이가 당사자로 나서려고 그래. 기선이를 내세웠어. 그쪽 상대방. 이름 가해자를. 이 주장상 이쪽 뭐 지금 자기가 가해 행위 했다고는 하지 않을 상황에서. 내세웠어. 이거 이렇게 소송 내세웠어. 소송 들어온 이상은 지가 양수인으로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라고 들어온 거야. 손해배상 채권이.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이를 슬쩍 넘긴 게 지금 무효야, 무효. 실적법적으로. 만약에 단순한 아무 뭐 거래행위도 없이 그냥 소송 좀 해라. 그러니까 신탁법 등에 의해서 신탁이라는 느낌 알겠지? 이렇게 믿을 신 뭐 부탁할 신탁법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 신탁이라고 그래. 제3자를 내세우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돼. 저번 때 사후인지 청구에서 부득이 누가 나올 수는 있었어. 실제 그 법률관계의 쌍방 당사자가 아닌데 누가 나왔어. 사후인지에서. 검사가 등장했지. 검사가 그 아버지로 지목되는 자는 아니지. 지목되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공익의 어떤 입장에서 검사가 등장했지. 그 검사가 나오게 된 거는 신탁인 거야, 아닌 거야, 뭐야? 그 경우는 어떤 경우야? 검사가 피고로 나온 거야. 지금 기선이가 원고, 피고랑 원고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당사자로 그 검사는 나올 수 있는데 기선이는 왜 못 나와? 기선이는 검사가 아니라서?
거기는 공익 어쩌고저쩌고 그건 법이 인정한 나올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래서 법정 소송 담당을 했잖아. 제3자의 소송. 그래서 제3자의 소송 담당이란 교과서 페이지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 응? 타인을 당사자로 내세우는 거야. 그게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경우를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고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기선이를 부탁을 해서 내세웠어. 그럼 영역의 카테고리는 뭐야? 아까는 채권 양도라는 어떤 형식까지를 갖췄는데 하여튼 그리고 나가서 좀 해라 라고 부탁을 했어. 만약 그런 카테고리는 뭐야? 소송 담당에서. 임의적 소송 담당. 임의적 소송 담당은 허용돼, 안 돼? 허용돼, 안 돼? 임의적 소송 담당. 안 돼? 안 돼. 저 자신 있게 말해, 괜찮아. 안 돼. 그 근거는 뭐라고 그래? 임의적 소송 담당 허용 안 되는 근거를. 교과서적으로 읽어보면. 변호사 대리원 측과 소송 신탁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 교과서 어디든 보면 임의적 소송 담당이 금지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변호사 대리원 측이나 소송 신탁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 지금 소송 신탁 이런 거 잠탈할 우려가 있는가? 지금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잠탈할 우려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나가기 싫은데 기선이를 내세우려 했더니 소송 신탁은 무효고 그냥 소송 담당자로 내보낼 때도 아무 근거 없이는 안 돼. 어? 기선이가 그럼 나서는 방법.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야. 소송 신탁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채권을 양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근데 이 채권 양도는 실질도 없는 거야. 그냥 소송만 내보내려고 내 채권 네가 가져가라. 가져가서 해라. 뭐 이런 거야. 또는 소송 담당. 뭐 이런 경우야. 그건 당사자로 내보내는 거야. 원래 자기 돈 받을 걸리면 자기가 원고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채권 양도를 함으로써 거기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그게 실질이 없이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대신 좀 나가달래 라고 임의적 소송 담당도 안 된다는 거지. 응? 하여튼 난 나가기는 싫어. 그냥 나 안 받고 말아. 나 진짜 그냥 내가 그냥 그 시간에 딴 거 상담해주고 그 돈 받는 게 낫지. 뭐 그래. 그래서 근데 하여튼 어떻게든 내가 코치는 하는데 막 내보내고 싶은데 이게 계속 걸리네. 응? 그렇지. 더 뭐 법정 소송 담당 아까 뭐 사후인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소송 담당이라는 게 함부로 인정되지 않아. 그러면 소송 담당하고 구별되는 게 또 하나 있어. 대리라는 개념이 있어. 대리.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웠어. 대리. 담당, 당사자하고 대리는 확실히 구별되지. 대리는 당사자가 있고 대리이냐. 원래의 기속 주체는 본인 당사자한테 가는 거고 대리는 대리만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소송에서도 대리가 있을 수 있어. 다만 대리는 당사자로 내보내는 건 아니야. 내가 기선이를 대리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대리에는 뭐가 있어? 또 역시 여기도 용어는 소송 대리인, 즉 임의적으로 내가 시켜서 물론 선임해서 돈 줘서 뭐 일반 사람들 용어에 하면 변호사를 사서 이런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가 있어. 그치? 근데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우려면 87조가 소송 대리인에 관한 첫 조문인데 조문 87조에 가서 보면 어떤 원칙이 하나 표방되고 있냐면 여러분도 이미 기에는 읽었을 거야.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는 게 하나 표방되고 있어. 소송 대리인에 관한 87조 초문을 처음 보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은 여러분이 법인을 배웠으니까 변호사들끼리 법인을 만들어서 하나의 인격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뭐 굳이 법무법인이라고 안 해도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이런 경우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없어, 원칙적으로. 다만 변호사 강제주의하고는 또 구별해. 변호사 강제주의는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변호사만 법정에 가서 소송할 수 있어. 본인이 변호사 선임을 뭐 여력이 경제적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 없어서 그럼 변호사 강제주의하에서는 소송할 길이 막힐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소송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을 다른 쪽에서 서포팅을 해주면서 변호사를 소송에서는 강제해서 시키고 있어. 근데 우리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재판에서
강제주의는 있지만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아니야. 즉 그 말은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건 돼. 소송 능력이란 또 좀 이따 배울 개념, 그런 능력만 갖고 있다면. 그럼 변호사 대리원 측은 누구를 시키려면, 대리를 시키려면 변호사 자격자이어야 된다는 원리이지 본인이 하는 거 여부에 관한 부분서 금지하는 건 아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본인이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로 써서 소송을 진행해야 돼. 그러니까 변호사 강제주의랑 변호사 대리원 측하고 구별할 수 있겠지. 변호사 대리원 측은 본인이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남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려면 변호사 자격 갖고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는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87조에서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변호사 강제주의는 민사사건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야. 거기까지 됐네. 그래서 내가 배선이를 내보내고 싶은데 대리 이제 당사자로 내보내는 건 아까 임의적 소송 담당은 안 되고 대리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변호사 아니지. 응? 이거 어떡하냐? 대리 써먹을 수가 없네. 소송 대리인으로 써먹을 수 없네. 소송 대리. 어? 소송 대리인으로 써먹을 수 없어. 그럼 그 밖에 대리인 뭐가 남냐? 법정 대리? 법정 대리인 개념 민법에서 알겠어? 내가 지금 17살이야, 17살. 그럼 우리 부모가 나오고, 뭐, 법정 대리인으로 나오고, 뭐, 그런 거의 개념이야, 법정 대리인은. 소송에서도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필요가 있어. 그럴 경우에 부모가 하는 거야. 그게 법정 대리 개념이야. 소송에서도. 지금 대리로 쓰는 것은 법정 대리는 이제 그런 관계고, 임의 대리는 변호사 대리 원칙이 작동하는데, 지금 조금 이제 설명을 추가하려고 내가 자꾸 왜 그래도 이렇게 하냐면 로스쿨 들어올 때 내가 여러 가지 도와줘서 들어왔어. 원래는 아까 법학 적성이 없어, 거의. 적성이 없는데 들어왔어. 이유는 뭐냐면, 내 조카야, 조카. 진짜는 아니고 조카야, 조카. 조카야. 그래서 들어왔어. 약간 후럭구로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자꾸 뭔가 부탁하려고 그래. 조카야, 조카. 근데 나 좀 소송 좀 해달라고 해. 실제 그 부셔진 차도 얘 차야. 얘네 집 부자야. 그래가지고 나 공부 다 시켜줬어요. 얘네 엄마가. 조카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되게 내가 여기 집에서 막 밥 먹고 대학교 다니고 막 나한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후원도 하고 이 차도 실은 얘 차야. 그래서 네가 가서 하라고 하는데 조카야. 근데 변호사 자격도 없어 지금. 응? 변호사 들어오는 게 후루룩 들어왔으니까 뭐 변호사 될 확률도 4년 기다려봐도 가망도 없어. 아 너무 악평이야? 하여튼 그래. 어? 지금 뭐 미래 얘기할 필요 없어. 지금. 합리적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일단 네가 두 가지 오류야. 나는 소송 담당은 이미 포기하고 대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송 담당으로 가서 소송 담당의 가능 여부를 따지고 있어. 단독 사건의 경우는 소송 담당의 경우는 합리적 필요성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건 조합 관계에 있어서 업무 집행 조합원한테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 여기에 그걸 갖다가 그냥 뜬금없이 갖다 맞추고 있는 거야. 네 얘기는. 그러다가 내가 반박을 하니까 갑자기 단독 사건이 나오는데 뭐가 지금 막 혼용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나간 거 보면 뭐가 지금 혼용되고 있어. 단독 사건 뭐 이런 거가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지금 깨매지는 이렇게 구슬 깨지는 못했는데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 법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에 어떤 법에? 그 길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법에 수액 같으면은 뭐 친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87조 다음에 변호사 대리 원칙의 88조에 보면 법률 등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등등에 있어서 회사 같은 경우에 업무 담당 직원이나 아니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한테 그 일정한 친족관계 범위는 이제 민사관 규칙에 이렇게 던져놓고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없어? 89조? 88조에 있지? 몇 조? 그렇지 있잖아. 그러니까 민사관 규칙 가서 보면 그 일정한 친족의 범위에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조카라고 그랬잖아. 조카가 촌수가 몇 촌이냐? 3촌. 얘가 나한테 3촌이지. 응? 응? 그렇지.
발음상 삼춘이라고 한다고 삼촌이 왜야? 이거 이 서열이 그러니까 단계가 3인 건 알지? 누가 뭐 그래서 그 삼촌 뭐 이런 거 가르쳐 줬더니 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춘이래. 이춘이라고 개그맨이 한 번 있었어. 이촌이라고 해야지 왜 이춘이냐 했더니 삼춘 아닌가요? 삼촌, 이촌. 썰렁이 안 했어? 너무 웃긴 거였어. 되게 웃긴 얘기 했는데. 삼촌이니까 조카니까 삼촌 아니야, 삼촌.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조문 가서 이렇게 보면. 사촌 이내에 뭔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뭘 얘기했어? 유리창은 큰 금액은 아니었다라고 그랬잖아. 30만 원 내외라고 그랬잖아. 30만 원 정도. 즉, 소가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까지도 돼. 까지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 심판법이라고 내가 한번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했어. 소액사건 심판법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독사건의 경우는 1억 원 이하야. 그러면 1억 원 이하의 단독사건에 한해서는 일정한 이런 범위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대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소액사건의 경우는 허가조차 요하지도 않고 일정한 그런 생활관계,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가차원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는, 즉 동생이 법대 다니고 이러면 형사건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건 대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정한 거 이해되겠어? 조카야, 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같이 하고 차도 얘차야 실은 뭐 등등으로 내가 설정한 게 뭐야? 그 다음에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야. 그러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액 사건에 해당해.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적 특례를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대해서 금액이 작아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본인한테는 소중한 사건일 수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작다라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간이한 절차를 부여하고 있고, 대리에 있어서도 굳이 변호사를 고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변호사 대리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로서 일정한 가족관계, 사촌 이내 가족관계 등에 있어서는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의 소송 목적의 값의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조카인급의 법적 지식이 있고 하니까 내보내서 대리인으로, 그 다음에 소액 사건의 경우는 허가조차도 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가족관계를 밝히는 서류를 내면서 대리인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끄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당사자 측면에서 벌써 뭐 얘기를 한 거야? 당사자 나서는 경우, 본인이 피해 입은자가 나서는 게 제일 원칙이겠지. 그 사람이 나서야지. 그 사람이 나설 때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래? 구체적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그것을 당사자 적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피해 입은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을 타깃으로 피고로 삼아서 나서야 돼. 그게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적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라고 그래. 그럼 당사자 적격 이전에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 능력,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내가 사람이니까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 그렇지. 그런 거야. 좀 아까 그 미성년자의 경우는 당사자가, 여러분이 민법에서 권리 능력 생각해보면 돼. 미성년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소송 능력이 없어.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런 개념이 소송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은 자연인, 법인. 그다음에 소송법에 특별히 51조 다음에 52조에 권리 능력 없는 단체.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소송법에서는 특별히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조문이 하나 있어. 그래서 민법에서 배운 자연인, 법인 이런 권리 능력 플러스 권리 능력 없더라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다라면 그 단체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52조가 있어. 그래서 그런 등등이 당사자 능력이 있어. 그건 어떤 사건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는 거야. 민법의 권리 능력에 의해서 대칭돼서 민법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굳이 소송에서 주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또 자동차 사고니까 계속 그거. 그때 미국에서 운전하고 다니려면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노루 같은 게 막 그 어떤 육체적으로 빛을 보면 막 이 불이나 빛 같은 걸 보면 이게 좀 막 이게 정신이 막 해가닥 해가지고 차에 부닥친단 말이야. 오히려 피해가지 않고 우연히 부닥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돌진하는 경우도 있어. 막 그런 거 뚫고 들어온단 말이야. 뭐 그런 데서 한번 생각해봐.
동물 같은 게 요새 참 그런 사건 우리나라 많이 나와. 애완 뭐 이런 거, 개나 고양이 막 옆집 거 차고 막 옆집 거 막 이상하고 세탁기 오고 막 그래가지고 주인끼리 싸우고 그래. 근데 주인끼리 싸우는 건 좋은데 주인끼리 뭐 형사적이든 손해배상 하는 건 좋은데 막 소송이 이렇게 나와. 당사자가 원고가 피해자가 고양이가 나오고 피해자가 강아지가 나오는데 피해자 강아지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당사 능력이 없는 게 원칙이야. 당사 능력이 없는 게 원칙인데 나중에 또 하나 특이하게 재미난 사건이 있는데 하여튼 없는 게 원칙이야. 그런 게 당사자 능력이야. 실체법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소송법에서도 굳이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당사자 능력이야. 그다음에 그런 당사자가 있는 사람한테 이제 소송 능력이라고 행위 능력에 대칭되는 것을 따질 수는 있어. 미성년자. 그다음에 뭐 종래 개념의 한정치상 금치사한자가 이제 성년 후견 이게 바뀌었는데 그런 일정한 행위를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소송 행위에 있어서도 못하는 것으로 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 게 소송 능력이야. 그것은 지금 당사자에 관한 개념 요건, 그러니까 요건이랄까 소송 요건이 되면서 개념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지금 좀 아까 당사자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으로 원래 피해 입은 자가 원고가 돼야 되고 가해자가 이제 피고가 돼야 되겠지. 그건 당사자 적격의 개념이야. 그지? 됐지? 그것까지 됐어. 그게 당사자야. 근데 이제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아유 내가 지방 가다 그랬는데 이거 결국 소송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떤 법원에서 누구한테 따져달라 이거 해결해달라고 해야 되느냐. 그런 법원에 관한 문제가 이제 당사자 앞에 하나 딱 배치돼. 나는 당사자 중심의 민사소송 세계고 뭐 법원의 양성이라든지 법원 위주의 이런 게 아니니까 당사자 중심이라서 지금 당사자에게 먼저 하는데 교과서 편제는 법원이 먼저 있어. 주체에는 법원이라는 주체가 하나 있고 당사자라는 주체가 있어. 그럼 교과서 편제 봐봐. 머릿속에 생각해봐. 제1챕터는 어떤 서론적인 챕터가 항상 어떤 책이든지 있는 거야. 근데 내 책의 기본 강의는 오히려 절차 전체를 한 5, 60페이지까지 쫙 보여줘서 그게 좀 특이해. 근데 보통 교과서는 그냥 서론적인 민사소송법의 뭐 목적이라든지 뭐 민사소송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민사소송의 이상이라든지 그래서 제1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추상적인 것부터 시작하니까 깝깝해서 일단 절차만 나는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기초 한번 훑고 나서 혼자 민사소송이 과연 뭘까 이제 혼자 생각해봐. 그때 가서 처음부터 그거 생각하느라고 머리 싸매지 말고 그런 상태에서 흐름을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주체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법원과 당사자야. 법원과 당사자. 그래서 근데 나는 당사자 위주의 그거야. 그렇지만 하여튼 교과서는 법원이 하나 있어. 그럼 법원 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어. 법관을 이제 용어는 여러 번 들어봤을 거야. 제척한다, 막 기피한다, 회피한다. 그 형사소송에서 하니까 그쪽서 배울 때 같이 배워. 그 다음에 어디다 재판을 하느냐.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무슨 기소하고 할 테니까 그게 뭐 그렇게 안 따지는데 민사는 이제 원고와 당사자가 정해야 돼. 근데 어디에서 가서 어떻게 하느냐. 1조 다음에 2조에 어디다 소송 내냐면 자기가 피고로 삼은 사람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의 재판적,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네. 재판적, 여러분이 없어졌지만 호적, 뭐 본적, 뭐 또는 학교로 치면 뭐 재적한다. 학교에 재적한다는 건 뭐 잘린다 의미 재적도 있고 뭐야 이렇게 여기 다니고 있다 재적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적. 그러니까 재판적은 뭐겠어? 재판의 어떤 그 관할을 정하는 그 뭐 호적의 적,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기준, 이것을 말하는 거야.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내라? 피고를 상대로 해서 기준을 삼으면 된다 이거. 원고가 내는 건데 결국 원고는 피고를 끌어들이는 셈이잖아. 소송에서 어찌됐건 그렇게까지 되기에 이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피고로 삼을 저놈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오긴 왔지만 하여튼 나는 그 사람을 상대로 내는 것에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정하는 게 일반 원칙이야. 그래서 2조에 보면 피고 보통재판적에 내라 이거야. 피고. 그 보통재판적이란 말은 특별재판적이란 말하고 이제 대칭되는 용어인데 조문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보통재판적은 어떤 경우이든으로 이해하면 돼. 어떤 경우이든. 특별은 이제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어떤 경우이든 피고 중심으로 내면 돼. 근데 그럼 피고의 보통 재판정은 어떻게 되냐? 3조에 보니까 그게 자연인의 경우라면 그 사람 주소지에다 내면 돼.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이게 법인의 경우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런데 내면 돼. 사무소 있는데. 그 다음에 6조에 국가의 경우는 어디야? 국가는 어떤 주소랄까 그 포인트를 기준을 잡을 사람이 법적인 일에서는 법무부겠지, 법무부. 그치? 법무부.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법무부. 근데 법무부가 지금 어디가 있어? 과천에 가 있잖아. 그럼 거기 중심을 내면 종래는 수원이었고 지금은 안양에도 지원이 생겼나? 그쪽이 되니까 좀 볼품이 이상하잖아. 국가가 등장하는데 서울 한복판 서초동이 아니라 이상하잖아, 조금. 그러니까 뭐가 하나 더 있어. 6조에 보면. 대법원 소재지가 하나 붙은 거야.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내 추측이야. 그건 정설은 아니야. 그냥 내가 생각해 볼 때 왜 그렇게 하나 더 있을까 생각했더니 법무부, 대표관청 법무부가 저 세종로에 있다가 수원, 과천으로 가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야. 볼품이 이상해지는 거야. 지금은 수원조차도 아니고 그 안양이라는 조그만 검사 6명 있는데 거기야. 안양지청이 되잖아, 과천은. 과거 수원으로 쳐도 하여튼 좀 볼품이 그런 거야. 수도, 서울. 그래서 아마 대법원이 있지 않나 싶어. 그래서 그렇게 내면 돼. 근데 그럼 지금 내가, 지방 가다 그랬는데 그것대로 하려면 어디다 내야 돼? 피해자에. 천안 가서 해야 돼. 천안까지 고속철 타면 30분에는 가긴 간다는데. 가기 싫어. 다행히 거기 갈 만한 메리트는 있더구만. 그래가지고 나 진짜 생각했어. 이거 어떡하나, 작사를 내나. 보니까, 그래서 뭘 찾아봤어. 거기 판검사들 찾아봤어. 변호사들 찾아봤어. 변호사도 우리 중앙대 출신 되게 많더라고, 거기, 그 동네. 그 다음에 심지어 로스쿨 출신 검사도 하필이면 배당이 평택인가 배당 받았더라고, 거기다. 거기 판사도 내 후배도 있고 막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거기까지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가기는 싫어, 거기까지. 그럼 내가 서울서 여기서 하고 싶어. 만약 내게 된다면. 서울서. 그것대로 하면 피고로 삼는 그 천안의 회사, 내지는 천안의 가해자, 거기다 내야 돼. 서울에 낼 수 있는 게 뭘까? 서울에 내고 싶어. 서울에. 그래서 특별재판적을 이제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2조 등에 의해서 피고 중심으로 내라. 피고는 너 때문에 소송에 끌려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피고 중심으로 내라라는 것은 사실은 딱 원칙 비슷하게 딱 2조에서 등장하는데 그 내는 사람 마음은 누구야? 누가 내는 거야? 원고가 컨트롤할 수 있지. 원고가 피고로 내줘라. 의무까지는 그러니까 내게 된다면 그렇게 내야 되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이걸 흐트러 놓냐면 특별재판적이 있어가지고 거기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그렇게 하라라고는 했지만 특별재판적으로서 손해배상 잘 생각해봐. 이거는 주소는 요번의 경우는 사고도 그 동네에서 나고 그 동네 사람이 이래서 그런데 천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해피려면 마주보고 부닥친 차량, 떨어뜨린 차량 등이 하여튼 가해 차량은 부산서 오던 어떤 차량이었고 나는 서울서 가던 차량이었으면 내 입장에서 부산의 주소 등이랄까 그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부산에 내느냐 문제 말고 그 사고 내역에 따라서 불법행위의 인과관계라든지 사고 내역을 따지는 거는 어디가 비교적 효율적이야. 그 사고를 밝혀서 뭔가 하려면. 사고 난 지점이 효율적이지. 그래서 특별재판적으로 18조 등에 보면 이런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가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도 낼 수 있게 특별히 재판적을 인정하고 있어. 그것을 특별재판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 내도 돼? 지금 이 케이스는 천안서 사고 나고 천안이니까 그 실익은 없는데 아까 두 번째 설명한 부산과 서울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디다 낼 수도 있다? 그 사고 난 지점. 이해되겠지? 근데 지금은 천안서 난 사고니까 난 하여튼 천안까지는 가기 싫어. 나 서울서 하고 싶어. 나 중심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또 무슨 특별재판적 하나 찾아봐야 돼. 뭐가 있어? 8조의 후단에 보면 의무이행제라고 있어. 의무이행제. 채권은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의무이행제가 어디야? 내가 돈 받을 건데. 내가 금전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민법에서 지참채무, 추심채무 그런 개념 배웠어? 안 배웠어?
금전적인 종류적인 채권은 지참 채무, 지참 갖다 줘야 돼. 갖다 줘야 돼. 갖다 줘야 된다는 의미는 뭐야? 받을 사람한테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의무이행제가 어디가 돼? 돈 받을 거는 나 채권자가 되는 거야. 즉 원고가 되는 거야. 주장상.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주장상 원고 채권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주소지에다가 의무이행제가 되는 거야. 지참 채무 때문에 민법에. 그래서 내 주소지다 낼 수 있어. 8조인가에 아마 후단 맞아? 8조 후단 맞아? 의무이행제다 낼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재판적이 있어서 관할은 보통은 아예 막 따지기도 싫으면 그냥 자기가 괴롭더라도 또는 피고하고 자기가 같은 동네면 뭐 그런 뭐 불편함은 없겠지만 이게 원격질에서 그랬을 때는 주도는 실제 주도는 원고가 되니까 피고 위주로 안 내줄 수도 있지만 아니 뭐 그거 저거 따지기 싫으면 피고 주소지다 내주면 제일 그건 맞는 거야. 그냥 더 따져볼 필요도 없어. 피고 주소에다 내면 돼. 근데 그게 못마땅했을 때는 이렇게 특별재판력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결국 주도는 원고가 하는 거니까 그 소장 내는 거는. 거꾸로 그럼 누가 또 이상해. 피고가 아이씨 나한테 여기 와서 내야 되는데 저기다 지편이대로 됐어. 피고장은 거꾸로 피고는 또 가기 싫은 거야. 그런 것을 위해서 제도는 있는데 인정되지 않아. 34조, 35조에 보면 이송제도가 있어. 이송. 뉘앙스 알겠지? 이송. 원고가 주도권을 지니까 아무리 피고 중심으로 내라고 2조는 해놨고 4조, 5조 뭐 해놓고는 있는데 원고가 그냥 자기 어디 중심으로 특별재판을 찾아서 딱 내버렸으니까 이 피고가 거기가 자기는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 내달라고 35조에 보면 재량이송이라는 게 하나 있어. 그리고 그게 그쪽 가서 하려니까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이 발생한다. 현저한 손해, 금전적 손해 같은 거, 뭔가 지연, 뭐 소송이 막 진행이 더디다. 거기 가서 하려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야? 땅덩이가 뭐 이렇게 크다면 크지만 대부분 반나절 뭐 어떻게 하다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송이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래서 교과서 읽어보면 조문이 사문화되어 있다. 35조 조문이 사문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이송. 이런 카드를 쓰려면 쓸 수 있는데 35조의 이송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수고했어.